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이청준 작가님의 단편 모음집 벌레 이야기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청준의 단편 모음집 벌레 이야기는요, 그 안에 10여 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벌레 이야기라는 이 단편은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문단에 큰 획을 그으신 이청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65년 사상계의 단편 태원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이후 40여 년간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 낮은 대로 임하소서, 쉬어지지 않은 자서전, 춤추는 사제, 이제 우리들의 잔을 등 다수의 작품이 있고요. 한양대와 순천대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은 한편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 동인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상문학상, 이산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요. 사후에는 대한민국 금관문화원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지병으로 타계하여 고향 장흥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아내는 아람이의 돌연스러운 가출이 육에 의한 실종으로 확실시 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악착스럽게 자신을 잘 견뎌나갔다. 그것은 아이가 어쩌면 행여 무사히 되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과 녀석에게 마지막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든 저놈을 다시 찾아내고 말겠다는 어미로서의 강인한 의지와 기원 때문인 것 같았다. 지난해 5월 초 어느 날 아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각이 훨씬 지나도록 귀가를 안 했다. 달포 전에 갓 초등학교 4학년을 올라간 녀석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곧장 다시 동네 상가에 있는 주산학원을 나가야 했다. 우리가 불어 시킨 일이 아니라 녀석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곳이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제 어미 만 가까이에 얻어 낳은 녀석이 어릴 적부터 성미가 남달리 유순했다. 유순한 정도를 지나 내숭스러워 보일 만큼 나약하고 조용했다. 어려서부터 통 집 밖을 나가 노는 일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과도 어울리려 하질 않았다. 집안에서만 혼자 하얗게 자라갔다. 혼자서 무슨 특별한 놀이를 탐하는 일도 없었다. 무슨 일에도 취미를 못 붙이고 애 어른처럼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적막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녀석의 몸짓이나 말투까지도 그렇게 조용조용 조심스럽기만 하였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어날 때부터의 불구에 이력이 붙은 우리 부부는 말할 것도 없었고 녀석의 담임선생님까지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살폈지만 녀석에겐 별다른 변화의 기색이 나타나질 않았다. 친구를 가까이 사귀는 일이나 어떤 학과목에 특별히 취미를 붙여가는 낌새가 전혀 없었다. 특별한 취미는 없어 하면서도 학과목 성적만은 또 전체적으로 고루 상급에 속할 만큼 제할 일은 제대로 하고 다니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봄 녀석이 4학년에 올라가고 나서였다. 이때까지 전혀 어떤 특별활동 시간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녀석이 이번엔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에 새로 생긴 주산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성이 맞았던지 나름대로는 꽤나 열성을 솟는 눈치였다. 학교를 파하고 오면 집에서까지 늘상 주판을 끼고 살더니 나중엔 아예 가까운 상가 거리에 주산학원 수강 등록을 시켜달랬다. 그리고 한 두어 달 학교에서 돌아오면 점심이나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그 길로 곧장 다시 학원을 쫓아가곤 하였다. 우리는 어쨌거나 다행이라 싶었다.
아이가 주산이 뛰어나고 아니고는 문제 바깥이었다. 소질의 여부도 따질 바가 아니었다. 녀석이 거기나마 취미를 붙여 다니는 것이 더없이 다행스럽고 대견스러울 뿐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전에 없이 녀석의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다. 학원 갈 시각이 지났는데도 녀석이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약국에서 함께 일을 보던 아내가 안채를 몇 번 들어갔다 왔지만 그쪽으로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 하였다. 늦게 돌아온다는 전화 연락 같은 것도 없었다. 하긴 학원 가는 시간을 미루고 어디서 다른 일에 어울려 놀고 있을 아이가 아니었다. 오늘따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시간이 좀 급해져서 학원부터 먼저 다녀오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도 물론 전에는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학원에 가기까지는 원래 1시간가량의 여유가 있었고 귀가가 아무리 늦을 때라도 아람인 그 1시간을 넘겨온 일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원이 있었지만 녀석이 그곳부터 둘러올 일도 없었다. 하지만 녀석이 끝내 학원 시간까지 소식이 없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 시간이 급하다 보니 학원부터 먼저 들려오는 것이겠거니 불안한 속에서도 설마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어서 학원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건 너무도 사정을 알지 못한 어이없는 기대였다. 학원이 끝날 때가 지나고 나서도 아람이는 깜깜 소식이 없었다. 학원 쪽에서 오히려 가게로 아람이의 결석을 물어왔다. 전 아람이를 맡아 지도하는 주산학원 원장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아람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이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곧장 학교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다른 일이 없었다 하였다. 여느 때처럼 정시의 수업이 끝났고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였다. 종례 시간대도 자리를 비운 아이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는 종례를 마치고 곧 집으로 갔을 텐데요. 그때까지 퇴근을 기다리고 있던 담임선생님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 집에라도 좀 알아보겠노라며 시간을 잠시 더 기다려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참 뒤에 다시 걸려온 담임선생님의 전화는 불길한 예감만 점점 더해오는 소리뿐이었다. 아람인 역시 아직 가까이 어울려 지내는 아이가 없군요. 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교문을 나선 건 분명한데 그 다음 아람이인을 눈여겨본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람이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그새 혼자서 은밀스러운 취미를 숨겨오고 있었거나 어디 남 모르는 친구라도 사귀어 두고 있을지 모르니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다. 설마 하면 무슨 나쁜 일이야 있겠느냐고 다음날까지도 정 소식이 없으면 반 아이들에게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고 어정쩡한 소리로 전화를 끊고 말았다. 일은 분명 학교와 집 사이에서 일어난 병고였다. 그것도 아이의 담임선생님 말처럼 막연히 시간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으로는 실마리가 풀릴 수 없는 병고였다. 아이는 아닌 게 아니라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일찍 약국문을 닫아 걸고 파출소에 아이의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파출소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방책이 있을 리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는 아이라면 쉽사리 유괴를 당해 갔을 리도 없겠고 혹시 동네 불량배들한테 붙잡혀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불량배 녀석들의 장난이라면 금품이나 빼앗고 돌려보낼 테니까요. 학교와 동네 일대의 불량배들을 단속해 나설 테니 하룻밤이나 두고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나저나 이제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는 불안 속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다리며 하룻밤을 지새웠다. 밤이 새고 나도 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상학 시간에 맞춰 학교로 달려갔으나 거기에도 아이는 나타날 리가 없었다. 반 아이들 가운데에도 아람이의 일을 알만한 애가 없었다. 아람이는 그렇게 어느 날 학교길에 수수께끼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집이나 학교에서 소동이 한바탕 해오리쳐 올랐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동으로 해결날 일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근심과 절망이 뒤섞인 지옥 같은 기다림도 며칠이 지나고 나자 우리는 새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를 찾는 데에 필요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신중하고 세밀하게 녀석의 종적을 뒤쫓아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예 약국문을 닫아 걸고 아이의 발길이 닿을 만한 곳들을 사사시 뒤져나갔다. 반 아이들의 주변은 물론 멀고 가까운 친척집들까지도 빠짐없이 모두 연락을 취해보고 학교 근처와 동네 일대에도 몇 차례씩 광고를 내가며 애타게 아이의 귀가를 기다렸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아람이 찾기 운동을 벌이고 나섰고 그 바람에 처음에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미지근하게 시위를 끌어가던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들어갔다. 심지어는 이때까지 아람이가 다니던 주산학원에서까지 아이를 찾는 일에 앞장서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도 아람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도 어떤 실마리 하나 잡혀오지 않았다. 제 발로 가출을 해 나간 아이라면 그만 지쳐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녀석에게는 끝내 종무소식이었다. 자의로 집을 나간 아이이기가 어려웠다. 녀석이 워낙 내숭스럽기는 했지만 도대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고 배짱이 그만큼 큰 아이도 아니었다. 어떤 식의 유괴나 납치의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갔다. 주위에 특별히 원한 같은 걸 살 만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금품 따위를 요구하기 위한 납치엔 원한의 유무가 상관될 리 없었다. 약국이 제법 잘 되는 편이었고 그것이 동네에 알려져 있는 것이 표적거리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은밀히 어떤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아이를 찾는 일에도 그 가상의 범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몹시 주의를 기울였다. 한두 번은 아예 그 가상의 범인을 향해 요구를 유도하는 신문 광고를 내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일이 너무 알려진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쪽이 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예 모든 걸 단념해버리고 꼬리를 굳어 숨겨 들어간 것이었을까?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범인에게서 전혀 어떤 연락이나 요구가 없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범인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몰라도 아예 이를 단념하고 만 상태라면 결말에 대한 상상이 더욱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불길함이나 절망감을 견디고서라도 우리는 기어코 아이를 찾아내어야만 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였다. 바로 그 희망과 기원, 어떻게든지 아이를 찾아내고 말겠다는 끈질긴 희망과 기원이야말로 아내에겐 무엇보다 크고 소중한 힘이 되고 있었다. 그것이 그 참담스러운 심사 속에서도 아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비극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아내는 그 희망과 기원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그렇게 의연히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아람이의 일에서 차츰 세상의 관심이 사라져간 다음에도 조금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더욱더 끈질긴 의지력을 발휘해 가고 있었다. 다름 아니라 아람이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깜깜이었다. 그러자 세상사가 을에 그렇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아람이의 일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도 시들해져가는 눈치였고 학교 쪽 아이들도 이젠 할 일을 다한 듯 잠잠해져 가고 있었다. 그새 한두 번 기사를 지급해준 신문이나 방송들도 더 이상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아람이의 유괴를 불행스러운 미제 사건으로 기정사실화해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거나 말거나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그럴수록 아내는 자신의 삶은 온통 그 일에 걸다시피 각오를 새로이 하여 아이를 찾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약국 문을 계속 닫아근 채 아내는 여기저기 계속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호소하고 방송국의 안내 프로그램 같은 데를 쫓아나갔선 그 가상의 범인을 향해 어떤 요구도 감수할 각오이니 아이만 제발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아이의 안전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각급 학교의 교문 근처에서 아람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적힌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다.
여기나 버섯 정류소 같은 혹은 사람들이 붐비는 내거리 같은 데선 아이를 찾는 피켓을 만들어 들고 서서 사람들의 눈길을 애걸하기도 하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일이 점점 오리무중으로 어려워 보이자 아내는 흔히 우리 여인네들이 해온 방식으로 절간을 찾아가 아이의 앞길을 밝혀 지켜주십사 촛불을 켜고 공양을 바치고 오기도 하였다. 절간뿐만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교회당을 찾아가 아이를 위한 교회 헌금도 아끼지 않았다. 어쨌거나 아내는 그런저런 방법으로 아이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 그것은 아이의 아비가 되는 나까지도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언제부턴가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 두고 있었다. 시일이 흐를수록 일은 비관적이었고 육신과 정성은 지쳐날 대로 지쳐났다. 나는 마지막 절망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내 앞에서 그것을 조금도 내색할 수 없었다. 아내의 집념과 희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찾게 되든 못 찾게 되든 아내를 위해서도 그런 기미를 조금이라도 내보여서는 안 되었다. 아내의 초인적인 노력은 그것으로 끝내 아이를 못 찾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 자신을 위해서 다행스럽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버텨나가는 것은 그 희망과 집념의 덕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아이의 근제를 믿으며 희망과 용기를 계속 북돋아 나가야 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그 끈질긴 집념과 노력도 끝내는 모두 헛사가 되고 말았다. 내가 어슴풀에 미리 짐작해온 대로 일은 마침내 최악의 결과로 판명이 나고 만 것이었다. 아람이가 사라진 지 꼭 2달 20날째가 되던 7월 22일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아람이는 이날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주산학원 근처의 한 2층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어 나온 것이다. 아이의 육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여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직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입에는 수건까지 물려 안매장 당해 있는 몰골이 육의 피사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남은 일은 이제 가상의 범인이 아닌 진짜 유괴범을 잡아내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이제는 사건의 윤곽이 밝혀진 마당에 범인의 색출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범인의 윤곽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 일대는 새해 들어서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이었다. 하여 일대에선 이른 봄부터 한두 사람씩 집을 비우고 나간 곳이 생겼다. 범행 현장이라 할 수 있는 2층 건물은 4월 말쯤에 이미 사람이 나간 곳이었다. 범인은 아람이를 납치했다. 그곳에 숨겨두고 얼마 동안 낌새를 살피고 있었음에 분명했다. 그러다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아이를 살해하여 안매장한 것이 분명했다. 범인의 단념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처음에 설마 싶은 심사에다 일대에 이미 그런 빈집들이 많아서 우리의 주의가 미처 소홀한 때문이었을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몇 차례나 그런 곳을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으면서도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 이상스러울 뿐이었다. 하여튼 아람이는 그렇게 3달 가까이나 그 건물의 컴컴한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 속에 안매장되어 있다가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가엾은 모습을 드러내고 나온 것이었다. 6월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주민의 퇴거가 완료되어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범인의 예상에 반하여 어떤 고지식한 포클레인 기사 하나가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까지 파 올려놓은 때문이었다. 범인 추적 수사는 자연히 건물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구역 상가와 이웃 주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사리 분별력으로 보아 아람이가 안심하고 따라 났을 만큼 안면이 가까운 면식범의 소행일 공산이 컸다. 주산학원 선생은 그런 용의점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데다 그 주산학원 역시도 재개발 사업 지역 안의 한 건물에 새들고 있어서 일대의 사정에 그가 눈이 밝았을 건 당연한 노릇이었다. 아람이가 실종되던 날 녀석의 결석을 물어온 전화도 의심을 하자면 전혀 우연스러운 것으로만 볼 수 없었고
재물에 한동안 아이의 종적을 찾아 돌아다닌 열성도 어딘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유력한 용의자의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경찰도 그쪽으로 심정이 굳은 듯 그를 집요하게 추궁해 나갔다. 문제는 거의 그의 결심에 달린 듯 싶어 보였다. 그가 결심만 하고 나선다면 진상은 곧바로 밝혀질 전망이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수사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경찰 쪽에서나 우리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고 오직 그가 모든 걸 단념하고 사실을 털어놓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우리들의 무고한 속단이 아니었다. 사건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상대로 해결지어진 것이다. 김도섭, 치밀하고 집요한 경찰의 추궁에 못 견뎌 그 학원 원장이란 자가 마침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건의 심할은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 이 이야기는 애초 아이가 희생된 무참스러운 사건의 전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에 뒤이은 또 다른 희생자 아내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붙잡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다음에도 나의 아내에겐 그것으로 사건이 마감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내의 희생에는 어떤 아픔이나 저주를 각오하고서라도 나의 정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